이번엔 많이 오래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너무 같다. 일본의 폭력 조직 야쿠자, 최초의 야쿠자는 누구일까요? 그 원료를 콕 집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야쿠자들이 자신들의 시조라고 떠받드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에도시대 전기에 활동했던 협객 반지인 초베에입니다. 거리를 헤집고 다니는 무례배들에 대항해 서민의 편에 섰다고 알려진 일본의 민중 영웅이죠. 당시에는 야쿠자라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 활동에서 근대 야쿠자의 특징을 시대에 앞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가 야쿠자의 시조라고 불리는 이유죠. 현대 야쿠자의 기틀을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 야마구치구미의 3대 도목 다오카 카즈오가 자신이 효와 시대의 반지인 초베에가 될 것이라고 천명했을 정도로 그들 세계에서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야쿠자들이 이런 영웅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고 자신들의 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하나의 포장지로서만 이용했습니다. 과연 원조 야쿠자는 어떤 인물인지 오늘은 반지인 초베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반지인 초베에, 본명은 츠카모토 이타로. 그는 1622년 가라스번에서 태어났습니다. 출생에는 다양한 설이 존재하지만 보통 가라스번의 사무라이 츠카모토 이오리의 외아들이라고 알려져 있죠. 주군을 잃고 낭인이 된 츠카모토 이오리는 아들 이타로를 데리고 에도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먼 거리를 여행하던 도중 병사하고 마는데요. 이타로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반지인이라는 절에 맡겨집니다. 이 절의 도움으로 에도에 무사히 정착할 수 있었죠. 이후 반지인 초베에로 이름을 바꾸어 활동합니다. 도쿠가와 막부의 등장으로 일본의 중심지로 자리 잡은 에도는 수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도시였습니다. 여기서 초베에는 일자리 중개업을 시작해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의 중개소가 유명해지자 정부에선 도로를 건설하고 성벽을 수리할 일꾼 고용을 그에게 맡기기도 했어요. 이렇게 사업 능력도 뛰어났고 호담한 성격으로 마을 내 분쟁을 잘 해결해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죠. 그는 이것을 바탕으로 마치야코라는 집단의 리더가 되는데요. 마치야코는 거리의 치안을 위협하던 무례배 하타모토 야코에 대항하는 자경단 성격의 집단이었습니다. 하타모토는 전쟁에서 주군의 군기를 지키는 친위 무사였는데요. 전란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자 하타모토의 장남들은 집안의 대를 잇고 그 지위를 이어갔지만 집안에서 소외된 차남, 삼남들은 불만을 품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복장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면서 하타모토 야코라고 불리는 집단을 형성했어요. 싸움을 벌이고 사람들을 갈취하면서 폭력 집단화됐죠. 하타모토 야코들은 무법자였지만 이름 있는 집안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위세를 등에 업고 거리를 마구 들쑤시고 다녔죠. 그에 대항해서 나타난 마을 사람들의 보호 집단이 마치야코입니다. 두 집단은 서로 협기를 두고 거리에서 겨루게 되었어요. 여러 민담과 연극에선 이 마치야코가 불의에 대항하는 멋진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폭행당하는 약자들을 구하고 집안의 반대로 결혼하지 못하는 연인들을 이어주는 낭만적인 마치야코의 모습이 전해지고 있죠. 많은 야쿠자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런 정의로운 마치야코를 자신들의 뿌리라고 여기며 그 대표격인 반지인 초베에를 롤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마치야코도 마냥 순수한 집단은 아니었습니다. 세력을 얻은 마치야코들은 이익 집단으로 변모, 보호비를 갈취하거나 폭력을 일삼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반지인 초베에도 도박장을 열고 큰돈을 끌어모았죠. 많은 야쿠자들이 이와 비슷한 전문 도박꾼 바쿠토를 뿌리로 가지고 있습니다. 도박장과 인력 중개업을 병행하던 초베에는 자신에게 빚을 진 도박꾼들을 건설 현장에 보내 빚과 이자를 받아냈습니다. 야쿠자다운 모습이죠. 인력 중개업, 전문 도박꾼, 분쟁의 중재자, 대부업과 채권 추심, 자경단, 협기를 간판으로 내거는 세력 다툼, 모두 훗날 생겨나는 에도 말기 근대 야쿠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특징으로 반지인 초베에는 확실히 그 원류라고 부를 만한 인물이죠. 어쨌든 하타모토 야코들보단 이미지가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반지인 초베에게는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타모토 야코 집단을 이끌던 미즈노 주로자에몬이라는 인물입니다. 본명은 미즈노 나리유키. 그의 아버지는 후쿠야마번 다이묘의 삼남 미즈노 나로사다였고 어머니도 도쿠가와 이에야스, 오다 노부나가와 엮여있는 명문가 출신이었죠. 하지만 그 지위를 물려받지 못해 아버지 때부터 하타모토 야코로 활동했고 주로자에몬은 다이쇼 진기구미라는 조직을 결성, 하타모토 야코 중에서도 특히 날뛰는 이들을 영입해 에도에서 크게 악명을 떨쳤습니다. 하타모토 야코와 마치 야코는 격렬한 대립을 벌였는데 결국 반지인 초베에와 그의 부하들은 세력 다툼에서 밀려 힘을 잃어버리게 되죠. 초베에는 라이벌인 주로자에몬에게
살해되고 맙니다. 수많은 민담과 가부키 공연에서는 이들의 대립을 매우 낭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반지인 초배의 숭고한 희생으로 거리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말이죠. 이어지는 내용은 수많은 작품들 속에서 많이 각색되고 미화된 반지인 초배와 미즈노 주로자에몬의 대결 이야기인데요. 하나의 설화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50년대 어느 날 에도의 유명 극장인 야마무라자에서 가부키 공연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취객이 무대에 올라 연극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이어 하타모토 야쿠인 주로자에몬의 부하들도 소란을 틈타 날뛰기 시작했죠. 아무도 그들을 말리지 못했습니다. 순간 객석에 있는 누군가가 이런 무법을 지켜볼 수 없다고 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바로 거리의 협객으로 유명했던 반지인 초배였어요. 주로자에몬의 부하들은 그가 평소부터 자신들과 대립하고 있던 마치야코의 두목이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이윽고 그를 향해 칼을 휘두르는데요. 초배에는 이들을 역으로 때려눕히고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라며 멋들어지게 훈계합니다. 관객들은 환호성을 질렀죠. 이 광경을 하타모토 야코의 수장 미즈노 주로자에몬이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후 두 집단 사이에선 수많은 폭력 사태가 벌어지는데요. 괴멸적인 싸움으로 난장판이 되어버린 초배의 자택에 한 통의 서찰이 전달됩니다. 화해의 의미로 주연을 열게 되었으니 꼭 와달라는 주로자에몬의 메시지였습니다. 초배와 부하들은 그것이 함정이라는 사실을 단번에 눈치챘는데요. 그러나 초배는 이 제안에 흔쾌히 응했습니다. 부하들은 극구 만류하면서 당장 쳐들어갈 것을 제안했죠. 이에 초배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리를 혼란스럽게 한 일련의 사건들은 양측 모두의 책임이다. 모두 몰려가 싸움을 벌인다면 혼란을 키울 뿐이다. 나 혼자 가겠다. 그를 설득해 화해를 이끌어내겠다. 무서워 도망치면 불명예가 된다. 그렇게 되면 에도 안에 있는 우리 형제와 자식들은 내일부터 어떻게 거리를 걸을 수 있겠느냐. 육신은 한순간이지만 이름은 후세에까지 남는다.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내 관을 준비해와라. 시신만 챙겨서 돌아가라. 싸우는 것은 내 죽음을 헛되이 하는 것이다. 얼마 뒤 초배에는 단신으로 주로자에몬의 저택에 등장합니다. 두 두목은 정중하게 인사를 나눴죠. 주로자에몬은 모든 앙금을 털어내고 친구로서 지내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둘은 함께 술잔을 기울였는데요. 한참 대화를 나누다가 주로자에몬이 초배의 옷에 술을 흘려버립니다. 그리고 더러워진 몸을 씻으라고 목욕을 제안하죠. 초배에는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이것이 자신을 무방비 상태로 만들려는 속임수라는 것을 눈치챘어요. 그는 욕실에 들어가면서 이곳이 자신의 죽음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주로자에몬은 잠시간의 대화 동안 초배에게 상당히 감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죽음을 알고 이곳까지 찾아온 대담함에 감탄까지 했죠. 그를 죽이기 아깝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부하들은 다 잡아놓은 적을 두고 망설이는 두목의 모습에 격하게 항의했습니다. 결국 주로자에몬은 부하들의 성화에 못 이겨 창을 들고 욕실로 달려갔어요. 이미 초배에는 목욕국자로 먼저 찾아온 그의 부하들을 여러 때려 눕힌 상태였죠. 주로자에몬은 초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둘은 몇 번 합을 주고받았지만 이내 초배에는 부러진 목욕국자를 놓치고 말았죠. 그리고 주로자에몬의 눈을 바라보며 태연하게 말했어요. 내 그대에게 목숨을 드리겠소. 나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오. 그렇지 않았다면 여기에 혼자 오지 않았을 것이오. 사람이 100살까지 살든 어려서 죽든 그것은 운명이고 바꿀 수가 없소. 마치야코 패거리의 우두머리인 초배가 도망쳤다는 소문이 난다면 그것은 씻을 수 없는 수치로 내 이름을 덮을 것이오. 그대의 신분, 지위, 세력, 날 죽이기에 부족함 없는 사람이오. 각오되어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찌르시오. 주로자에몬은 망설이지 말라는 초배의 말에 오히려 더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겨우 마음을 잡고 창으로 그의 심장을 찔렀죠. 얼마 뒤 초배의 부하들이 관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초배를 죽이라고 성하였던 주로자에몬의 부하들도 그가 죽음을 알고 관까지 준비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존경심을 금치 못했어요. 개 중에는 괘씸하고 무례의 짓을 관두는 이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배의 유언대로 양측의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에 에도의 거리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대신 평화가 찾아왔죠. 단신으로 상대 진영에 뛰어들은 반지인 초배의 의기는 많은 사람들을 자극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웅적인 생애는 가부키, 강담을 시작으로 퍼져나갔고 먼 훗날 소설, 영화, 드라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작품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초배를 죽인 미즈노 주로자에몬은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진 않았지만 이후에도 방탕하고 무의미한 삶을 이어가다가 결국 외가 쪽에 넘겨졌고 얼마 뒤 평정소에까지 보내져 여러 범죄에 대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때 머리를 제대로 깎지 않고 또 과하게 화려한 차림으로 출두하여 불손죄로 재판 당일 할복을 명령받았습니다.
할복을 할 때조차 정식 절차를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진행하는 등 죽을 때까지 반항아의 모습을 보여줬죠. 곧 그의 아들도 추살되어 대가 끊기게 됩니다. 마치 야코들은 하타모토 야코와 주로자에몬에게 언제나 복수심을 품고 있었지만 그의 할복 소식이 전해지면서 양측의 대규모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로자에몬은 초베이와 정반대로 반권력, 반사회성의 상징으로 여러 작품의 소재가 됩니다. 평화가 찾아왔다는 설화들과 달리 두 야코 집단은 계속해서 거리의 치안을 위협했고, 이런 사적 권력을 인정하지 않는 도쿠가와 막부는 집중적인 단속과 투옥, 처형을 통해 탄압을 진행합니다. 야쿠자들의 시조로 여겨지는 이런 폭력 집단은 한동안 물밑으로 숨어들게 되죠. 이후 에도 시대 전체와 메이지 시대에 걸쳐 반지인 초베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협객 호소인들이 등장했고, 그들을 중심으로 근대 야쿠자 조직들이 형성됩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사람들은 영웅을 찾습니다. 때로는 영웅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영웅이 아닌 사람을 영웅으로 떠받들기도 하죠. 19세기 일본에서도 막부의 지배력이 약해지면서 혼란이 일었고, 이 시기 그 유명한 야쿠자들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이미지 관리를 잘한 일부는 영웅으로 추앙받기도 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쿠니사다 추지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쿠니사다 추지는 19세기 중반 현재 군마현 지역에서 도박으로 성공하여 일대 지하세계를 지배한 야쿠자였습니다. 아주 강력한 오야붕이었죠. 그러나 그 전성기는 오래가지 않았고 그의 인생 대부분은 도망, 그리고 또 도망이었습니다. 처절하기 그지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지는 오랫동안 일본에서 의적으로 추앙받아 왔습니다. 혼란스러운 시기 사람들의 희망이 되기도 했죠. 과연 도망 일변도의 삶을 살았던 범죄자가 어떻게 민중의 영웅이 되었는지, 오늘은 일본의 로빈후드 쿠니사다 추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군마현은 경마, 경륜, 경정, 빠찡코 같은 도박 산업으로 유명합니다. 그 역사는 꽤 오래되었는데요. 19세기에 들어 일본은 양잠, 면화, 담배, 차 등 상품 작물 재배가 활발해지면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농민이 늘어났습니다. 한편 부패와 정치 혼란으로 막부의 지배력은 약화하였고 스스로 협객이라고 자처하는 깡패가 대거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현금을 많이 가진 농민들을 도박장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런 야쿠자들을 전업 도박꾼, 즉 바쿠토라고 부르죠. 양잠업이 발달한 코즈케국에서도 많은 야쿠자 조직이 형성되었습니다. 1810년 이러한 환경 속에서 오늘의 주인공 쿠니사다 추지, 본명 나가오카 추지로가 태어났습니다. 추지의 부모님은 아카기산 아래에서 양잠업을 운영하는 분홍이었죠. 추지는 유년 시절 유명도장에서 검술을 배우고 이름난 스승 아래에서 사사오경을 공부하는 등 전혀 부족함 없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10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점차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사업을 계속 운영했지만 밭일을 싫어했던 추지는 거리에서 싸움만 일삼았습니다. 17살이 되자 노름판을 드나들었고 결국 어머니는 아들과 을절하게 됩니다. 집에서 쫓겨난 추지 대신 동생이 가업을 이어받게 되었죠. 집을 나서게 된 쿠니사다 추지는 칼을 차고 다니며 각지의 노름판을 휩쓸었고 그의 뛰어난 싸움 실력에 대한 소문이 금세 퍼져나갔습니다. 쿠니사다 추지는 귀신보다 무섭다. 그는 빙긋 웃으며 사람을 벤다. 대담한 행동과 카리스마로 열성 팬들도 생겼고 그중 일부는 추지의 부하가 되었습니다. 거칠 것이 없었던 추지는 당시 일본에서 최고로 명성이 높았던 검술, 북진 일도류 도장에도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사카모토 료마와 신생구미의 많은 구성원이 이 북진 일도류의 문화생이었죠. 추지가 도전장을 던진 상대는 다름 아닌 북진 일도류의 창시자 치바 슈사쿠였습니다. 일본 역사에서도 손꼽히는 검성 치바 슈사쿠는 추지의 자세만 보고도 승부의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치바 슈사쿠는 칼을 거두고 자리를 떠났어요. 추지는 자신을 상대해주지 않자 화를 내며 난동을 부렸지만 곧 주위 문화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치바 슈사쿠의 자비 덕분에 목숨을 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얼굴을 붉힌 채 도장을 떠나게 되었죠. 가업을 물려받은 동생은 몰래 형을 도와줬지만 추지는 여전히 떠돌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무의미한 나날을 보내던 중 한 도박판에서 싸움이 일어나 상대를 베어 살해하게 되는데요.
살인자가 된 그는 더 이상 고향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추지는 사이타마 카와고에 지역의 대오야붕 오마에다 에이고로를 찾아가 몸을 을탁하게 됩니다. 당분간 식객 생활을 하며 조직의 해결사로 활약한 추지는 금세 에이고로의 신임을 얻었고 몇 년이 지나 에이고로가 사망한 후 그의 세력까지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1830년 쿠니사다 추지는 약관의 나이에 자기 조직 쿠니사다 일가를 형성하며 오야붕이 되었고 곧 그의 이름은 인근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사람을 죽인 죄가 아직 남아있었죠. 19세기 초반 일본은 불황자와 야쿠자의 급증으로 심각한 치안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막부는 관동 8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 치안단속반, 일명 하슈마와리를 설치했습니다. 추지의 이름이 알려지자 하슈마와리는 그의 수배설을 배포하여 대대적인 체포작전에 나섰습니다. 추지는 세력을 버리고 관동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슈마와리가 언제까지고 그에게만 집중할 수 없었기에 상황은 곧 잠잠해졌습니다. 얼마 뒤 고향인 아카기산으로 돌아온 추지는 다시 세력을 규합하고 도박장을 열어 영향력을 넓혀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방의 라이벌 바쿠토 시마무라노 이사부로와 대립하게 되는데요. 한때 추지는 이사부로의 영역을 침범했다가 붙잡혀 목숨을 잃을 뻔도 했지만 이사부로의 자비로 겨우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추지는 이사부로에게 원한을 품었고 1834년 부하가 이사부로 일파와 말다툼을 벌인 일을 빌미로 이사부로를 습격해 죽이고 그 영역을 차지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다른 경쟁 조직들까지 모두 흡수한 추지는 일대에서 가장 강력한 바쿠토 조직의 오야붕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쿠니사다 추지는 힘과 냉혹함으로 세력을 넓힌 무법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오랫동안 자비의 상징으로 존경받아 왔는데요. 이는 덴포대기근 시기 그가 보여준 놀라운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덴포대기근은 1833년부터 1837년까지 이어진 최악의 기근 중 하나로 홍수와 한파, 가뭄 등 자연재해가 겹치며 대흉작이 발생했습니다. 상품작물 재배가 늘어나면서 이미 농촌의 빈부격차는 심각했고 쌀값이 급등하자 아사자가 속출했으며 각지에서 반란도 일어났습니다. 이 시기 일본의 추정인구는 5년 동안 약 125만 명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때 쿠니사다 추지는 가재를 팔고 도박장 운영자금까지 동원해 음식을 사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가 지배하는 지역에서는 아사자가 극히 적었다고 하죠. 이로 인해 그는 일본의 로빈후드 같은 존재로 부각되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부정하고 있지만 에도 말기 유학자 하쿠라 칸도가 1837년 지방관으로 해당 지역을 순시하며 남긴 일기에는 많은 빈민이 쿠니사다 추지의 마을로 찾아와 보살핌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쿠라 칸도는 이후에도 저서에서 추지의 구호 활동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이미지 관리나 세력 확장을 위한 행동일 수 있지만 추지가 빈민구제에 힘썼다는 사실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렇게 추지의 위상은 하늘을 찔렀지만 이후 그의 인생은 내리막길만을 걷게 됩니다. 1836년 추지가 아끼는 부하 초배가 적대 세력에 의해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한참을 걸려 사건의 배후를 밝혀낸 추지는 복수를 위해 20명의 부하에게 무기를 쥐어주고 오도 세키쇼라는 장소를 습격했습니다. 세키쇼는 교통요지에 설치된 징세나 검문을 위한 국가시설이었습니다. 당시 바쿠토들은 종종 적대 조직을 방해하기 위해 정부 관리들과 협력하기도 했습니다. 추지의 적들도 그런 경우였죠. 추지 일당이 세키쇼에 쳐들어갔을 때 그곳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습격 소식을 미리 알고 모두 도망친 것이었죠. 큰 소동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대놓고 관할을 공격한 추지는 무사할 수 없었습니다. 세키쇼 습격은 수십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중죄였죠. 게다가 추지는 이전에도 도주 중 세키쇼에서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많았습니다. 막부에 완전히 찍혀버린 추지는 가진 돈을 부하들에게 나눠주고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뒤 아이즈 지역으로 도망쳤습니다. 이후 관동단속반 하슈마와리는 수년간 추지와 그의 일당을 끈질기게 추적했고 주요 부하들이 속속 체포되면서 쿠니사다 일가는 큰 타격을 입게 되었죠. 그런데 이 하슈마와리도 마냥 깨끗한 조직은 아니었고 1839년 막부에서 단속반의 부정을 적발하면서 조직이 재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쿠니사다 추지에 대한 추적은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1842년 다시 아카기산에 돌아온 쿠니사다 추지는 거대한 도박장을 개장했습니다. 영업은 성황을 이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경쟁 도박꾼 칸스케라는 인물의 밀고로 관리들에게 위치가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곧바로 단속이 벌어졌고 추지는 가까스로 도망쳤지만 많은 부하가 체포되었습니다. 도박장을 밀고 한 칸스케는 추지의 부하 아사타로의 삼촌이었는데 마침 단속 당시 도박판에 있지 않았던 아사타로가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조직의 고문 엔조는 한 가지 묘책을 제시합니다. 아사타로에게 칸스케를 제거하게 하자는 계획이었죠. 이 계획이 성공한다면 아사타로는 의심에서 벗어나고 추지는 경쟁자를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명령을 받아들인 아사타로는 얼마 뒤 자기 부하들과 함께 야심한 밤을 틈타 칸스케의 침실을 습격해 그를 살해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실수로 칸스케의 어린 자식 칸타로까지 죽이고 말았죠. 아사타로는 오야분과 조직의 의심을 떨쳐낼 수 있었지만 큰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습격으로 사건은 일단락된 듯 보였으나 일은 더 커지고 말았습니다. 제거된 경쟁자 칸스케는 바쿠토였지만 동시에 관동 단속반 하슈마와리의 정보원으로 활동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도박 조직이 거대화되며 단속이 어려워지자 하슈마와리는 이렇게 일부 야쿠자를 정보원으로 포섭하고 있었습니다. 칸스케가 사망하자 추지와 그 일당에 대한 대대적인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번에는 관동을 넘어 전국에 걸친 대수배령이었죠. 추지와 그의 부하들은 또다시 흩어지게 됩니다. 이전처럼 금방 상황이 잠잠해질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추지는 다시 오도 세키쇼를 돌파하고 아이즈로 도망쳤지만 조직 고문 엔조와 칸스케를 죽인 아사타로를 포함한 주요 부하가 모조리 체포되어 처형되었습니다. 수년간 처절하게 도주국을 벌이던 쿠니사다 추지는 결국 중풍으로 쓰러져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립니다. 1850년 8월 24일 다른 무법자들의 도움으로 겨우 숨어 지내던 그는 고향 근처 타메가이무라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바로 이송되어 몇 가지 신문을 받은 후 감옥에 수감되었죠. 그에게 적용된 제목은 도박, 살인, 살인교사 등 다양했으나 가장 큰 죄는 오도 세키쇼 습격 사건이었습니다. 막부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이유로 사형이 확실시되었죠. 감옥에서 추지는 매우 의연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모두 순순히 인정하며 부하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모든 죄를 자신이 짊어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묶여 창으로 찔리는 책형을 자청했습니다. 집행 장소는 그가 습격했던 오도의 세키쇼로 결정되었습니다. 본보기로 삼기 위함이었죠. 처형 전날 밤 추지는 간수에게 토속주 한 그릇을 부탁해 거나하게 취한 채 잠들었습니다. 그의 코골이는 천둥과 같았고 죽음을 앞둔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더 당당해 보였습니다. 집행 장소로 향하면서 다시 토속주 한 잔을 마신 뒤 두 번째 잔은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죠. 죽음을 앞두고 취하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처형 집행 장소는 대나무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고 추지의 부하들이 그를 구하러 올까봐 300명의 병력이 경계를 섰습니다. 또한 1500명이 넘는 지역 주민이 모여 그의 처형을 구경했습니다. 사형대에 오른 추지는 형리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이번 처형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라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날카로운 창으로 형이 집행되는 동안에도 추지는 눈을 부릅뜨고 1500명의 군중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13번째 창까지 버티다 14번째 창에 숨을 거두었죠. 41살의 나이였습니다. 그의 머리는 참수되어 지역을 돌아다녔고 시신은 사흘간 공개된 후 버려졌습니다. 막부는 본보기로 삼고자 했지만 추지의 당당한 체온은 오히려 그의 위상을 더 높였습니다. 그의 머리는 그를 기리는 사람들에 의해 빼돌려져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이후 쿠니사다 추지에 대한 수많은 설화와 전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의 악행은 감추어지고 호기로운 행동과 빈민 구호 활동은 과장되어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영웅으로 추앙받게 되었죠. 관리들을 따돌리며 수년간 도주극을 벌이고 끝내는 의연한 죽음을 맞이한 쿠니사다 추지의 이야기는
에도 막부 말기 위정자들의 부패와 무능함의 염증을 느끼던 민중에게 적자는 통쾌함을 선사했다고 합니다. 의적, 협객으로 만들기에 적절한 소재였죠. 그의 전설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연극, 노래, 소설, 영화, 드라마 등에서 끊임없이 재창조되었습니다. 오늘날 추지에 궁골이 안치된 무덤과 기념비는 군마현과 나가노현을 걸쳐 여러 곳에 존재합니다. 추지가 뛰어난 도박꾼으로 알려진 만큼 그곳에는 그의 승부운을 받아가기 위한 참배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지가 중풍에 걸렸기 때문에 그에게 향을 바치면 중풍이 낫는다는 속설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2007년 쿠니사다 추지의 후손과 그가 적대했던 이사부로 칸스케의 후손들이 170년 만에 화해 행사를 열어 화제가 되기도 했죠. 추지의 고향인 군마현 이세사키시는 오랜 시간 글을 기리며 관광상품으로 활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시민사회에서 야쿠자에 대한 경계의식이 강화되면서 쿠니사다 추지의 악행 역시 조명되기 시작했고 그를 기념하는 분위기는 점차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2010년 쿠니사다 추지 탄생 200년 기념행사 개최를 둘러싸고도 많은 논란이 발생했고 이세사키시 당국은 결국 행사를 취소하고 기념품과 설명책자 배포를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868년 충남 예산에서 웬 독일인이 왕의 할아버지 묘를 파헤치고 있을 무렵 일본에서는 에도 막부가 해체되고 메이지 텐노를 앞세운 신정부가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밀려난 에도 막부 잔당은 홋카이도에서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는데요. 막부 해군의 수송선 간린마루는 그곳으로 합류 중 태풍을 만나 시미즈항에 정박하게 됩니다. 얼마 뒤 신정부군은 수리 중인 적선 간린마루를 발견하고 항구를 포위해 무자비한 공격을 가했습니다. 치열한 교전 끝에 간린마루 승조원 전원은 사망하고 말았죠. 시미즈 주민들은 신정부에 찍힐까 두려워 현장을 수습하지 않았고 시신들은 부패한 채 방치되었습니다. 이때 한 인물이 호기롭게 나타나 시신들을 수습하고 정성스레 장례를 치러주었는데요. 이 협객의 이름은 시미즈노 지로초, 시미즈항 치안 담당자이자 사업가였습니다. 신정부군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비난했어요. 이에 지로초는 죽으면 다 부처님이다. 부처님에게는 아군도 적군도 없다. 라며 그들에게 일갈했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하고 얼굴만 붉혔죠. 시미즈노 지로초는 이렇듯 협기 넘치는 행동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오랜 기간 시미즈 지역 개발과 복지 활동에 힘쓴 인물이었습니다. 그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만 수십 편이 제작되어 민중 영웅으로 현재까지도 이름이 전해지고 있죠. 하지만 이 영웅의 진짜 본업은 야쿠자였습니다. 살인을 비롯한 범죄를 다수 일삼은 잔혹한 범죄자였죠. 지로초의 조직 시미즈 일가는 일본 경찰의 집중 감시를 받는 폭력단으로 현재까지도 명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야쿠자가 민중의 영웅이 되었는지 오늘은 근대 야쿠자의 상징 시미즈노 지로초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1820년 시미즈노 지로초, 본명 야마모토 초고로는 스루가국 시미즈 미노아초, 현재 시즈오카현 시미즈구에서 뱃사공의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시미즈항은 주변 지역 쌀을 백기를 통해 에도로 수송하는 중요한 항구였어요. 수수료를 징수하는 화물선 공급업자들은 많은 특권을 누렸죠. 그러나 초고로의 아버지는 특권과는 거리가 먼 작은 배의 사공이었습니다. 초고로의 생일은 음력 1월 1일이었어요. 그의 부모님은 1월 1일에 태어난 아이는 천재적인 위인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거나 천하의 몹쓸 악당이 될 것이라는 미신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초고로는 어려서부터 난폭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부모님은 미신 속 위험을 감수할 형편이 아니었죠. 마침 외가 쪽에 지로아치라는 이름의 미국상이 있었는데 그는 늦은 나이까지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이 지로아치에게 초고로를 입양 보내기로 합니다. 이후 초고로는 지로아치의 초고로, 줄여서 지로초라고 불리게 되죠. 훗날 그가 시미즈항 일대를 접수하면서 시미즈노 지로초라는 이명이 굳어지게 됩니다. 지로초는 말썽을 자주 부리는 아이였어요. 15살 때는 양아버지에게 에도로 떠나겠다는 허락을 받지 못하자 집안 돈을 훔쳐 배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몇몇 설에 따르면 그가 돈을 갚으라고 찾아온 채권자를 죽이고 추적을 피하고자 에도로 도망쳤다고도 합니다. 어쨌든 지로초는 훔친 돈을 가지고 에도에서 쌀 시세 차익을 이용해 큰 이익을 얻은 뒤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1835년 양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지로초는 그의 미국상을 물려받아 운영했습니다. 지로초는 성실하게 사업장을 운영하며 결혼까지 했지만 1839년 여행 중인 한 스님에게 25살 전에 삶이 끝날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후 그는 사업과 가정을 내팽개치고 도박장을 돌아다니며 노름과 싸움을 반복했죠. 1842년 지로초는 연극을 보고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오던 중 강도의 습격을 받아 목숨이 위험할 정도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겨우 의식을 되찾은 그는 평생 금주를 다짐하고 다시는 그 누구도 자신을 가볍게 보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고삐가 완전히 풀려버린 지로초는 얼마 뒤 판돈을 두고 한 도박꾼과 싸움을 벌이다 상대방을 살해하고 맙니다. 25살 전에 삶이 끝난다는 예언은 어쩌면 평범한 삶을 의미했던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이후 그는 복수와 살인으로 가득한 무법자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도망자 신세가 된 지로초는 아내와 헤어지고 친누나 부부에게 가게를 넘겨준 뒤 몇몇 추종자와 함께 전국을 유랑했습니다. 몰락한 사무라이들에게 검술을 배우고 지역 오야붕들에게 사업 노하우를 교육받았죠. 각지의 야쿠자 조직에 의탁하며 지하색의 정치 역학을 어느 정도 익힌 지로초는 시미지항으로 돌아와 자신의 세력을 형성했는데요. 19세기 중반 막부의 지배가 점차 쇠약해지며 전국에서 야쿠자 조직이 득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바쿠토라는 부류가 주를 이루었는데 바쿠토들은 곳곳에 도박장을 차려 일용 노동자들의 돈을 착취했습니다. 지로초의 조직은 초기엔 아주 미미한 영향력만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로초는 자신의 작은 세력을 매력적인 무게추로 홍보했습니다. 비등한 힘을 가진 두 야쿠자 조직이 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지로초의 조직이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 전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역할을 통해 지로초는 지하세계 중재자로 영향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또 곤란한 상황에 놓인 낭인, 불황자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을 조직원으로 등용하면서 몸집을 불렸죠. 세력이 안정된 이후엔 도망자 시절부터 함께한 부하 에지류 오쿠마의 여동생을 아내로 맞이해 다시 가정을 꾸렸습니다. 1858년 12월 29일 지로초의 처남 에지류 오쿠마와 고슈 지역 야쿠자 사이에서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지로초와 오쿠마는 함께 적대 조직원을 살해하면서 다시 살인죄로 쫓기게 됩니다. 지로초는 아내와 부하들과 함께 나고야로 도망쳐 동맹 오야붕에게 몸을 의탁했지만 이 과정에서 함께 도피한 아내가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상황이 나빠지자 부하 중 한 명인 호시타노 큐로쿠가 관청에 지로초의 소재를 밀고 했어요. 큐로쿠는 과거 전당포의 돈을 빼앗겨 공경에 처했을 때 지로초의 도움을 받아 부하가 된 인물이었습니다. 곧 관리들이 은신처에 들이닥쳤고 지로초는 가까스로 도망쳤지만 그를 숨겨준 동맹오야붕은 감옥에 갇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세력을 정비한 지로초는 자신 때문에 목숨을 잃은 이들을 위한 참배 후 배신자 호시타노 큐로쿠를 찾아내 칼로 베어 복수에 성공하죠. 절치부심한 지로초는 경쟁자들을 무자비하게 제거하고 시미즈항과 후지강 해상교통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때부터 시미즈노 지로초의 본격적인 전설이 시작되죠. 라이벌과의 낭만 넘치는 대결, 나고야성 지붕에서 금고래상을 훔친 일화, 주민들을 보호하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협객의 이미지, 모두 이때의 일들이 과장되고 미화된 것이죠. 실제로는 무고하고 선량한 사람들도 지로초와 부하들이 벌인 범죄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경쟁자들의 도전을 제압한 지로초는 시미즈항을 넘어서 도카이도 지역 최대 야쿠자 보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866년 벌어진 한 분쟁에서만 480명 병력, 장창 170자루, 총기 40종을 동원하며 엄청난 위세를 자랑했죠. 지로초가 지하세계를 장악하는 동안 일본 전국은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야쿠자들의 세력 다툼은 사소한 문제였죠. 250년 넘게 일본을 통치해온 막부가 해체되고 덴노를 앞세운 신정부가 권력을 거머쥐었습니다. 1868년 다시 권력을 돌려받기를 원하는 구막부 세력과 메이지 신정부군 사이 내전, 보신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신부는 깡패의 수배자였지만 시미즈항 일대 큰 세력을 자랑하며 사실상 군벌 행세를 하는 지로초 역시 편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지로초는 여러가지 특권을 제시한 신정부군을 지원했어요. 전쟁이 메이지 정부의 승리로 흘러가면서 지로초는 살인을 포함한 범죄 경력을 모두 사면받았습니다.
더불어 시미즈항 치안 담당역으로 공식 임명되었죠. 무법자가 법 집행자로 변신하는 순간이었어요. 1868년 9월 구 막부해군 총책임자 에노모토 타케야키가 이끄는 8척 함선 중 하나인 간린마루는 태풍을 만나 수리를 위해 시미즈항에 정박하는데요. 그런데 수리가 늦어지면서 신정부군의 공격을 받았고 모든 승조원이 사망하게 됩니다. 지로초는 메이지 정부의 비난을 무릅쓰고 승조원들의 시신을 모아 정성스레 화장한 뒤 추모비를 세워줬어요. 이 행동이 지로초가 단순한 깡패를 넘어서 영웅대우를 받게 된 가장 큰 계기였죠. 얼마 뒤 구 막부의 신하 야마오카 테슈가 막부 마지막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의 구명을 호소하기 위해 시즈오카 지역을 찾아왔는데요. 동시에 시미즈항 간린마루 추모비를 방문했는데 이때 야마오카 테슈는 지로초의 의협심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둘은 깊은 교류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1871년 야마오카 테슈는 메이지 덴노의 궁정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정권 교체로 인한 혼란을 수습하고 민심을 관리하기 위해 테슈는 지로초의 중재 서비스를 자주 이용했죠. 지로초는 합법 지위를 얻게 된 후 지역사회 개발과 자선 사업에 많은 힘을 쏟았는데요. 우선 시즈오카 특산품인 차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하고 각지를 잇는 전기 항로를 개통했습니다. 또한 시즈오카 형무소 제수 인력을 동원해 후지산 기슭 개간 사업에도 착수했습니다. 개간된 땅은 재난, 전쟁으로 인한 실향민 지원에 이용되었죠. 1881년에는 야마오카 테슈의 부탁으로 보신전쟁에서 부모를 잃은 청년 야마다 구한을 양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외에도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복지사업에 투신한 지로초는 시미즈 주민들에 의해 항구의 노인이라는 애칭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이 존경받는 노인의 본업은 여전히 야쿠자였어요. 지로초는 합법적인 지위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범죄 사업에 관여했습니다. 그는 고위 인사들과 교류하며 더욱 신중하고 계산적인 성격으로 변했습니다. 막부 시절부터 악연을 이어오던 적대 야쿠자들과 묵은 갈등을 씻어내고 더 큰 이익을 위해 동맹을 맺었죠. 지로초의 조직 시미즈 일가는 도쿄에서 교토까지 주요 노선을 따라 들어선 수많은 도박장을 장악했습니다. 1884년 일본 정부는 도박범 처분 규칙을 제정하여 도박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는데요. 도박을 주업으로 하는 야쿠자들이 사회에 수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었고 이를 보다 못한 정부가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칼을 빼든 거예요. 또 당시 힘을 얻고 있던 자유민권 운동에 반권력 정서를 가진 노름꾼들도 다수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박 수사를 이유로 자유민권 운동 탄압도 이루어졌죠. 이 단속으로 지로초는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가도 경우역이란 지위로 당당하게 칼을 차고 다니던 지로초는 순식간에 다시 수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도박범 처분 규칙에 따라 체포되어 징역 7년과 벌금 400엔을 선고받고 곧바로 이미야 형무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지로초가 수감되고 그의 양자 야마다 구하는 양아버지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그린 책 동해유협전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지로초의 이름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죠. 더불어 시즈오카 연령 세키구치 다카요시 등 지로초와 친분이 있는 인사들이 힘을 써 1885년 지로초는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 풀려날 수 있었어요. 이후에도 지로초는 지역 유력 인사로 존경받는 동시에 지하색의 보스로서 두려움 역시 한몸에 받았습니다. 1893년 6월 12일 시미즈노 지로초는 심한 감기에 걸려 73세 나이로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장례 행렬에는 수천 명 주민이 참여해 조의를 표했죠. 그의 삶은 강담, 낭곡, 소설, 영화와 드라마의 소재로 셀 수 없이 다루어져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살이 덧붙어져 지금의 민속 영웅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현재까지도 시미즈구에는 지로초의 동상과 묘비를 비롯한 다양한 기념물이 존재합니다. 그의 묘비석은 도박에서 이기는 부적으로 여겨져 조금씩 부숴 훔쳐가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졌습니다. 지로초 사후에도 이어진 시미즈 일가는 폭력단으로 지정되어 경찰에 의해 지속 감시를 받았고 후계자들은 계속된 범죄로 영웅 지로초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물론 모두 지로초가 실제 벌였던 범죄의 연장선이었지만요. 1966년 5대 시미즈 일가 총장 다나베 킹고는 더 이상 지로초의 이미지를 망치지 않겠다며 조직 해산을 선언합니다. 일본 정부의 야쿠자 집중 단속, 정상작전 시기와도 정확히 일치하는데요. 해산식에는 시미즈 시장과 지로초의 후손을 포함한 관계자 170명이 참석했습니다.
다나베 킹고는 시미즈 일가의 문장을 폭력의 상징으로 남기고 싶지 않다며 해산 목적을 밝혔죠. 그런데 40년 뒤 시미즈 일가의 명적이 뜬금없이 부활합니다. 2007년 일본 최대 야쿠자 조직 야마구치구미의 산하단체 미오구미가 시미즈 일가를 계승하고 나선 것인데요. 이 미오구미 초대 조장 미오나오리가 과거 시미즈 일가 소속이었다는 명분이었죠. 미오구미는 2000년대 초반 2대 조장 타카기 야스오 지휘하에 1000억엔 규모 금융범죄 사건을 벌여 일본을 발칵 뒤집어 놓은 조직이었습니다. 타카기 야스오는 해당 사건으로 형을 살고 나온 뒤 조직 이미지를 세탁하기 위해 민속 영웅으로 유명한 시미즈 일가의 명적을 취한 거예요. 시미즈 일가를 폭력 조직으로 남기고 싶지 않다던 타나베 킹고는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다나베 킹고는 타카기 야스오에게 시미즈 일가의 이름과 문장을 넘겨주는 대가로 3천만 엔을 받았고, 이를 취재하는 기자에게 타카기는 좋은 사람이라며 어설픈 변호를 했습니다. 다나베는 왜 이름을 팔았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고령으로 건강이 나빠져 많은 돈이 필요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미즈 주민들은 여러 작품의 소재가 되어 관광 자원으로 쓰이고 있던 시미즈 일가가 현대의 폭력단으로 부활해 지역 이미지 훼손과 관광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벌였습니다. 경찰 측에서도 6대 시미즈 일가 괴멸대책본부를 설치해 방법을 모색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는 못했어요. 미오구미는 반발 속에서 6대 야마구치구미 산하, 6대 시미즈 일가로 개칭을 완료했습니다. 이후 시미즈 관광협회와 일부 기념품점에서는 시미즈노 지로초 관련 기념품의 판매 중단 조치를 하는 등 폭력단 연관성을 줄이기 위해 한동안 골머리를 앓았다고 하죠. 일본 정치권과 폭력단의 유착은 게임이나 영화에도 자주 등장하는 달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런 행태가 뭐 남의 나라 이야기만은 아니기도 하고, 정치인과 야쿠자가 선거 승리를 위해 뒤에서 은밀하게 결탁하는 모습을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죠. 그런데 이마저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법 개정과 사회적 변화로 인해 눈치라도 보는 모습이고, 전쟁 전에는 이런 정폭유착이 훨씬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특히 1920, 30년대 일본 선거에서는 폭력과 협박이 일상이었죠. 정당들은 원해단이라는 사실상 깡패 조직을 운영하며 야쿠자들의 폭력 서비스를 대놓고 이용했고, 심지어 야쿠자 보스를 영입해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정치와 폭력이 사실상 동의어인 시대였는데요. 오늘 소개할 인물이 바로 그렇게 국회의원이 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호라 아사노스케. 폭력을 기반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정치권까지 진출한 야쿠자. 전통적인 영역을 벗어난 근대 야쿠자의 효시로 평가되기도 하죠. 호라 아사노스케는 1883년 와카야마현에서 태어나 곧 아버지를 따라 효고현 고베시로 이주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생선 운반용 바구니를 만드는 수공업자였죠. 항구 도시 고베에는 싸움과 도박을 즐기는 거친 노동자가 많았고, 이런 환경 속에서 호라는 자연스럽게 폭력을 접했습니다. 또한 크고 작은 극장이 많았는데 그는 매일 아침 도시락을 챙겨 학교 대신 극장을 찾아 연극을 보며 하루를 보내곤 했습니다. 근대화가 빠르게 진행되던 고베에는 부유한 사업가와 빈곤한 노동자가 공존했습니다. 이런 환경은 폭력 조직이 쉽게 개입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틈새를 만들었죠. 호라도 도박판을 드나들며 야쿠자들과 친해졌고, 간사이 지역 거무로야붕, 추르타 탄조의 술잔을 받아 야쿠자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어린 나이부터 도박장 관리를 맡고 극단을 이끌며 만주 순회 공연을 벌이는 등 뛰어난 수완을 보인 그는 금세 조직 후계자 자리인 와카가시라지기까지 올랐는데요. 그러나 어느 날 돌연 조직을 떠나 가업인 대나무 바구니 제조업을 잇기로 결정합니다. 훗날 호라는 거친 야쿠자 생활의 실증이나 가업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나중에 정치활동에 뛰어들면서 적당히 둘러댄 이야기로 보입니다. 실제로는 원조직에서 독립하여 자신의 세력을 구축한 것이었죠. 가업을 물려받았다는 이야기는 사실인데요. 그는 대나무 바구니를 뜻하는 타케카고와 아버지 토라키치의 이름을 따 야쿠자 조직 카고토라구미를 결성했습니다. 호라는 아버지가 만들던 바구니를 대체해 생선의 염분을 흡수해 부패를 늦추는 나무 상자를 개발하고, 특허를 취득해 어패류 유통 사업으로도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이렇게 경영자로서 능력을 발휘하는 동시에 사업에 방해가 되는 인물들을 폭력으로 제거하는 데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호라와 부하들은 나무상자에 회사 상표를 새길 때 사용하던 금속인두를 무기로 삼아 싸움을 벌였는데, 이는 총도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상대 피부에 카고토라구미에 대한 공포를 직접 남길 수 있는 효과적인 무기였죠. 호라는 여러 의미에서 아이디어맨이었습니다. 호라 아사노스케는 러일 전쟁 이후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 어업조합의 요청을 받아 카고토라구미의 본거지를 시모노세키로 이전하게 됩니다. 시모노세키는 어업과 물류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었고, 치열해지는 이권 다툼 속에서 안정적으로 물류 시스템을 구축할 조직을 필요로 했죠. 이를 통해 카고토라구미는 서일본을 가로지르는 어업 유통망을 장악할 수 있었고, 나무상자 제조를 위한 제재업, 제빙업, 토목건설업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며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자 호라는 어린 시절부터 관심이 많았던 연극 사업에도 손을 뻗었습니다. 1910년 그는 시모노세키 군안의 회장으로 취임하며 빈민구제를 위한 자선연극을 기획했습니다. 직접 배우로 출연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그의 자선연극은 시모노세키를 넘어 큐슈, 고베, 오사카에 진출해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1911년 카고토라 흥행부를 설립하며 본격적으로 대중연극 기획에 나서는데요. 이런 연극 사업을 통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광역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었죠. 문화생활에서 소외된 지방 거주자와 도시 하층민의 취향을 반영한 공연을 선보였던 카고토라 흥행부는 근대 일본 대중연극 연구에서도 중요한 존재로 평가받습니다. 카고토라구미는 본업인 유통업에서도 막강한 힘을 발휘했는데, 호라가 고개를 저으면 시모노세키 향의 하역이 멈춘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의 입김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또 카고토라구미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제일 한국인 조직원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일반 사회에 비해 민족 차별과 출신 차별이 적다는 점이 야쿠자 세계에 한국계가 많은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특히나 시모노세키는 부산과 해운 교류가 활발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많은 한국인 노동자가 정착했고, 가난과 극심한 차별에 시달리던 이들이 지역 야쿠자 조직인 카고토라구미에 흘러드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이들은 거친 생존력과 거두어준 조직에 대한 높은 충성심을 보여주며 빠르게 인정을 받았죠. 이런 한국계의 강세는 카고토라구미의 후신으로 현재까지 그 명맥을 잇는 조직 고다일가에서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1920년대 호라 아사노스케는 다방면에 걸친 사업 전개와 지역사회 공헌을 통해 시모노세키 시의원으로 당선되며 정치에도 입문하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호라는 추르타 탄조라는 오야붕아르에서 야쿠자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와 함께 술잔을 받은 동문 중에는 요시다 이소키치라는 인물도 있었습니다. 요시다는 큐슈의 탄광산업과 항만화역을 기반으로 성장하여 전국적인 영향력을 행사했고, 근대 야쿠자의 아버지라 불릴 정도로 일본 폭력단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거물입니다. 중앙 정치권도 그의 실력과 이용 가치를 인정해 정치 입문을 지원했고, 요시다는 1915년 제국의회 중의원으로 당선되어 정치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죠. 거대 정당 입헌 민정당의 지원을 받는 요시다의 세력권은 간모네협을 사이에 두고 호라 아사노스케의 영역에 맞닿아 큰 위협이 되고 있었습니다. 마침 제17회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입헌 민정당과 치열하게 경쟁하던 정당 입헌 정우회는 호라 아사노스케를 영입해 동종 야쿠자 요시다와 맞서겠다는 전략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때 야마구치현 출신 전 총리 대신 다나카 기이치가 삼고지를 갖추며 호라를 정우회로 맞이했다고 전해집니다. 1930년 2월 호라는 제17회 중의원 선거에 출마. 당시 대공황의 여파로 빈곤층과 실업자가 급증했는데 빈민보호와 구호활동을 내세우며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상대 후보들로부터 낮은 학력과 정치 경험 부족을 비판받기도 했으나 정우회의 적극적인 후원과 극단 배우들의 유세 지원이 더해져 야마구치현 1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얻어 중의원으로 당선되었죠. 이로써 호라는 요시다와 대등한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며 자신의 영역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슷한 부류의 동문이기도 했기 때문에 정당은 달랐지만 서로를 인정하며 나쁘지 않은 관계로 지냈다고 합니다. 나중에 호라는 자서전을 통해 자신이 당리당략을 혐오했기에 인간적으로 마음에 드는 정치인만을 지원했다는 세상 꽃밭으로 가득 찬 말을 남겼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각 정당이 이렇게 야쿠자를 영입한 이유는 지역에서의 지명도와 자금력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그들의 주특기인 폭력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 정당들은 국회의원이 아닌 당원들로 구성된 비공식 조직, 원해단을 운영했는데 이는 사실상 깡패 조직과 다름없었습니다. 야쿠자들은 이 원해단 일원으로서 반대 정당의 선거를 방해하고 폭력을 통해 의회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호라가 당선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우의 동료 의원이 런던 군축조약을 체결한 민정당 정권에 비판 연설을 한 뒤 20명의 민정당 정치인에게 포위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 호라는 그 사이를 단신으로 뛰어들어 동료 의원을 보호하고 내 수백 수천 명의 부하들이 여기 모인 국회의원들보다 낫다라고 소리치며 패기로 포위망을 뚫어냈습니다. 1931년 초에는 예산 편성 논쟁과 관련해 유도와 수모 선수로 구성된 민정당 당원들이 호라를 습격했는데 이때는 그의 경호를 맡았던 장남 토라노스케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하죠. 원해당 간 충돌은 단순한 몸싸움에 그치지 않고 때로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건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1931년 11월 16일 시모노세키 시위의 복도에서 시위원 야마시타 도미타가 괴한이 두른 칼에 맞아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야마시타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죠. 범인은 당일 체포되었는데 대구 출신 제일 한국인으로 당시 보도에 따르면 호라 아사노스케가 경영하는 공장의 직원이었습니다. 정황상 카고토라고미 조직원으로 추정되는데요. 사망한 야마시타 도미타는 시모노세키 시장 마츠이 신스케를 강하게 비판하던 반시장파 인물이었습니다. 반면 호라는 시장을 지지하는 입장이었죠. 범인은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나는 12살 때 호라 아사노스케에게 거두어져 큰 은혜를 입었다. 그 은인의 뜻에 반하는 야마시타에게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다. 여러 정황상 호라가 부하에게 지시해 야마시타를 제거한 것으로 보였고 수사당국 역시 배후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그의 높은 사회적 지위와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는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었죠. 이처럼 당시 일본 정치에서는 야쿠자가 국회의원으로 당당히 당선되고 폭력을 행사하며 활개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정치와 폭력은 불가분의 관계였죠. 이후 1932년 이누카이 스요시 총리가 해군 장교들에게 암살되는 5.15 사건, 1936년 육군 내 황도파가 일으킨 이르 쿠데타, 깡패들의 폭력 따위는 우습게 보이는 대형 사건들이 잇따라 벌어지고 1940년 군부에 의해 사실상 정당 정치가 붕괴하면서 야쿠자의 직접적인 정치 개입은 축소되었지만 야쿠자들은 군국주의 정권의 하수인으로 역할을 이어갔습니다. 1936년 호라 아사노스케는 정계에서 은퇴하며 가업의 대부분을 장남 토라노스케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차남 키쿠노스케와 함께 카고토라 흥행부 운영에 전념하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업계에 큰 라이벌이 등장했는데 바로 고베를 거점으로 하는 2대 야마구치구미였죠. 오늘날 야마구치구미는 일본 최대의 폭력 조직으로 수십 년째 군림해오고 있지만 1930, 40년대 당시에는 아직 고베 지역구 조직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야마구치구미 초대 조장 야마구치 하루키치는 호라 아사노스케의 형제격인 오시마 히데키치의 꼬붕이었는데 이대 야마구치구미가 오시마에게 파문당하긴 했지만 계보를 따지자면 카고토라구미의 조카뻘 조직이었죠. 1940년 두 조직은 당대 최고 인기 난곡사 히로사와 토라조의 흥행권을 놓고 대립하게 되는데요. 야마구치구미 2대 조장인 야마구치 노보루가 도쿄 아사쿠사의 카고토라구미 거점을 직접 방문해 중재를 시도했으나 협상 도중 카고토라구미 조직원이 칼을 휘둘러 그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야마구치 노보루는 이때 부상 후유증으로 2년 후 사망하게 되죠. 호라 아사노스케는 훗날 야마구치 노보루 습격 원인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야마구치구미 측이 카고토라구미에는 일본인보다 조선인이 더 많지 않은가 라며 비웃었다. 그 말에 분노한 조직원들이 칼을 빼든 것이다. 반면 야마구치구미 측은 자신들이 몸을 낮춰 협상금까지 지참했지만 막강한 세력을 앞세운 카고토라구미에서 이를 무력으로 짓밟았다고 주장했죠. 수장이 사망한 야마구치구미는 정치와 군부에 이렇다 할 연줄도 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태평양전쟁 당시 단속 대상이 되어 침체기를 맞이했지만 카고토라구미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 군국주의 선전, 고무를 위한 국민연극 흥행에 동원되면서 전성기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패망 후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통치 아래 정재계에 개입하고 있던 폭력 조직을 향한 강력한 단속이 이어졌고, 카고토라고미의 2대 조장을 맡고 있던 호라의 장남 토라노스케가 경찰에 체포되면서 결국 조직은 해산하게 됩니다. 그 후 호라 아사노스케 행적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으나 지역 명사로 조용히 활동하다 1975년 92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고 전해집니다. 호라 아사노스케 가문은 조직 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뗐지만 1948년 카고토라고미 간부였던 고다 코이치가 그 세력을 이어받아 고다고미를 결성했습니다. 경찰의 해산 명령으로 카고토라고미 명칭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 경계가 해제되고도 조직명을 고다 일가로 변경하며 카고토라고미의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고다 코이치는 명문 카고토라의 명적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다며 그 이유를 밝혔죠. 이후 고다 일가는 반대 세력을 제압하고 수천 명 규모의 현내 최대 조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본 최대 폭력단으로 성장해 전국 각지 독립조직에 위협이 되었던 야마구치구미와는 오랜 앙숙으로 반야마구치구미 세력의 필두로 나서기도 했죠. 하지만 세월의 흐름에 따라 점차 쇠락해갔고, 2023년 말 일본 경찰 조사에 따르면 고다 일가의 정식 조직원 수는 30여 명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대부분 야쿠자 조직처럼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는 모습이죠.